안녕하세요. 재즈로프트의 황덕호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2주 만에 하게 됐네요. 오늘 3월 12일이니까. 그간에 제가 정말 너무 좀 일에 쫓겨가지고, 도무지 재즈 로프트를 올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를 말씀드리면, 이제 조만간 책을 내야 하는데, 그 마지막 교정 보고 탈고하고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을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재즈로프트를 찍질 못했습니다.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제 조금 또 몇 주 후에는 또 저희 이 로프트가 재즈로프트가 이사를 가야 돼서 또 미리 말씀드리지만 좀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때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항상 일주일에 한 2번씩 꼭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겠다라는, 그런 별다른 일이 없으면 꾸준히 그렇게 해나가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여튼 혹시 이거 기다리신 분들이 계셨다면 좀 그때 올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간에 좀 여러 일들이 있었죠. 한 2주 사이에. 그런데 이제 그 무엇보다도 좀 탁월한 재즈 피아노의 두 탁월한 인물이 세상을 떠나서 그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두 분 모두 다 사실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분은 완전 클래식을 기반으로 해서 재즈 연주를 했던 분이고, 한 사람은 클래식 연주자로서 또는 한편으로 재즈 연주자로서 두 가지를 겸했던 그런 분입니다. 먼저 지난 3월 5일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재즈 피아니스트 자크 루시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프랑스 분이었고 파리에서 세상을 떠났죠. 1934년 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85살의 일기로 삶을 마쳤습니다. 자크 루시에 하면 여러분들 바하 음악을 떠올리실 텐데요. 재즈 피아니스트가 바하를 연주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는 신기한 일도 아닌데, 그런 바하 레파토리를 재즈로 연주하는 그런 많은 흐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자크 루시에로부터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후에 그 이전에 활동했던 존 루이스도 이 바하 음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것은 그리고 실제로 모던 재즈 쿼텟에서 그런 연주를 했던 것은 1960년대에 와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아마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자크 루시에가 재즈 피아노의 바하를 끌고 왔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커다란 이견이 없을 줄 압니다. 이 자크 루시에는 10살 때부터 이제 피아노를 연주했는데요. 바로 그때 그 무렵에 그 바하의 안나 막델라나 바하의 부인이죠. 그분을 위한 그 노트북, 그 작품집을 우연히 듣고서 10살 때 그 작품의 그 아름다움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바하를 연습하는 일을 이미 이제 피아노를 시작했던 10살 그 무렵부터 이제 그런 일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재즈 피아노를 연주하자는 생각은 갖지 않았다고 해요. 16살 때 프랑스 국립음악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음악원 내에 있던 경연대회에서 이제 바하를 연주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바하를 머릿속에 악보를 다 안보하고서 이제 악보를 보지 않고 연주하려고 막 연주가 진행되는 중간에
그 악보가 잘 생각이 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그냥 자기도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그 즉흥으로 그럴싸하게 그냥 그 음악을 만들어 나갔다고 하는데, 그때 본인이 그때 그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야, 음악이 굉장히 멋있다, 또는 이제 본인도 이게 즉흥으로 연주가 가능하구나, 녹음이 남아 있질 않아서 그렇지 바하 당시에도 굉장히 즉흥 연주가 유행을 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때부터 이제 바하 작품을 가지고 즉흥 연주를 하는 연습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즉흥 연주의 기법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동시대의 재즈에서 가장 왕성하고 활발하게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즈의 힘을 빌었다고 훗날 이제 자크 르시에가 자신이 재즈 피아니스트가 된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959년도에 이제 영국 데카 레코드에서 이 바하의 작품집들을 연작으로 발표하면서 자크 르시에는 일고의 그 소위 정말 그 유명한 연주자가 됐죠. 수많은 콘서트를 하게 되고 이제 데카 레코드에서 이후에 필립스로 또는 RCA에서도 잠깐 있었다가 나중에 만년엔 텔락 레코드로 가서도 계속 바하의 작품들로 음악을 녹음했고, 만년에 가서는 레퍼토리를 좀 넓히는 그런 현상을 보였죠. 모차르트도 연주하고 쇼팽도 연주하고 또 드뷔시도 하고 이런 비발디도 연주하고 이랬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역시 그래도 바하 작품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바하 음악이 얼마나 화성적인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즉흥 연주자에게 얼마나 많은 영감을 주는지를 바하 작품이 다시 한번 그 재즈 연주와 굉장히 친화성이 있다는 사실을 자크 르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천 음반을 말씀드리면, 이게 저는 초창기에 그 데카에서 녹음했던 작품집들을 다 좋아합니다. 이 작품집이 5장이 있는데 이 작품들이죠. 이렇게 비슷한 자켓에 이런 작품들은 이게 1, 2, 3집이고 4집까지 이렇게 4집 나왔고 5집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50년대 후반부터 해서 6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데카에서 녹음했던 당시의 작품들을 자크 르시는 음반사를 옮기면서 다른 멤버들과 또는 디지털 음원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녹음하는 양상도 보이고, 나중에는 골드베르그 변주곡도 별도로 했고,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같은 것들도 사실 했었죠. 근데 이제 좀 좀 그 큰 편성의 작품들을 연주한 거를 편곡해서 연주한 걸 들어보면 조금 좀 좀 음악적인 과욕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고요. 역시 오르간 곡과 건반 작품들을 편곡해서 재즈 피아노 트리오 편성으로 피아노 베이스 드럼으로 연주한 이때의 녹음들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이 50년대 후반 60년대 초에 이것들이 최근에 이제 유니버설 뮤직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그 재즈 음반들을 5장짜리 패키지로 굉장히 그 염갑한 음반 CD로 발매를 하고 있죠. 아마 음반으로 구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최근에 또 발매가 됐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손쉽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 4집 같은 경우가 좀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 4집 앨범에서는 오르간을 연주합니다. 오르간과 피아노를 같이 연주해서 들어보면 이제 오버더빙 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오르간의 화성, 또 오르간도 즉흥 연주를 하고요. 그 위에 피아노 선율을 더해서 자크 르시에가 피아노 말고도 오르간까지 연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또 대목이었습니다. 아마 그 5장짜리 박스 세트를 사시면 이 모든 음반들을 다 곡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바하의 평균율 클라비어도 있고, 또
건반을 위한 파르티타, 뭐 여러 작품들, 인벤션, 토카타임 푸가 뭐 이런 곡들이 이 5장의 음반들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크 루시에가 지난 3월 5일날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고, 또 며칠 전이었죠. 2월 28일이었는데 뭐 사실 본업은 어떻게 보면 클래식 지휘자, 오케스트라 지휘자, 피아니스트라고 해야겠죠. 앙드레 프레빈이 또 2월 28일날 뉴욕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1929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이제 90살 이제 고령으로 세상을 떠났죠. 뭐 평생을 살면서 뭐 아주 화려한 조명을 받았던 정말 대지휘자였고 연주자였고, 또 뭐 5번씩이나 결혼을 하는 통에 뭐 굉장히 여러 언론으로부터 주목도 많이 받았던 앙드레 프레빈이었고, 뭐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그 미아 페로라는 그 배우와 결혼했을 때 우리 한국계 어린이들을 입양해서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순이죠. 순이 프레빈이라는 프레빈의 그 성을 아직도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앙드레 프레빈과의 관련 때문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젊은 시절에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 그리고 또 이후에 뭐 김용옥 씨, 이런 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한국 연주자들하고도 많은 또 녹음을 남겼던 그 사람들의 특히 정경화 씨의 이제 바이올린 협주곡 차이콥스키 시벨리우스 데뷔 앨범이죠. 그게 그 데카 녹음 때 뒤에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함으로써 정경화 씨를 전 세계적으로 이름 알리게 했던 조력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사실 정말 뭐 신동 천지였습니다. 6살 때 베를린 출생인데 유태인이었죠. 이 베를린 음악원에서 6살 때 베를린 음악원 입학했다가 38년이니까 9살 때 이제 나치가 독일을 점령서서 이제 유태인에 대한 그 위협을 가하게 되니까 9살 때 프랑스로 건너가서 파리 음악원에 입학했다가, 또 나치가 이제 유럽 전역에 전쟁을 걸기 시작하니까 또 이제 어떤 위협을 받고서 미국으로 결국 건너가죠. 그래서 43년도에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 사실 클래식을 전공했던 유태인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헐리우드 음악에서 헐리우드 영화계에서 음악을 하는 이력들은 우리가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아주 쉬이 볼 수 있는 그런 이력들이죠. 또 헐리우드 그 영화계 유태인 출신의 여러 감독, 제작자, 여러 스태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음악가들도 유태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앙드레 프레빈도 이제 그 중 한 명이었던 거죠. 고등학교 이 3학년 이제 졸업반 무렵부터 이제 헐리우드 음악계에 가서 영화 음악을 담당했었죠. 뭐 악보를 만든 스코어를 정리하는 것도 피아노 연주 이런데 모든 능했기 때문에 영화 음악으로 일찍 먼저 음악계에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특이한 이력은 그래서 이제 사실 50년대 60년대 초반까지 포기아베스를 영화로 찍었을 때도 음악 감독했었고, 그다음에 마이 페어 레디, 그 영화에서도 음악 감독을 맡았죠. 또 지지라는 또 그때 당시에 이제 헐리우드의 뮤지컬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때 그런 뮤지컬 영화의 음악 감독을 맡으면서 영화를 위해서 그 오리지널 스코어를 편곡하고 오케스트라 지휘하고 하는 일을 맡아서 굉장히 먼저 그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끊임없이 그때 샌프란시스코에 그 프랑스의 명 지휘자인 피에르 몽퇴가 상임 지휘자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몽퇴로부터 끊임없이 클래식 지휘자로서의 수업을 받았고, 결국 60년대 와서 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맡게 되면서 이제 60년대, 그러니까 먼저 영화음악계의 이름을 알렸고 그 이후에 이제 클래식 음악계로 자신의 이제 그 본업을 드디어 찾아가는 그런 음악적인 경로를 밟게 되죠. 그래서 뭐 휴스턴 심포니, 그 다음에 뭐 런던 심포니 시절, 런던 심포니 상임주의자 됐을 때 이분이 가장 뭐 왕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피츠버그 심포니 갔고 나중에 LA 심포니도 가지만 그 사이에 이제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아마 상임주의자 그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수석 객원주의자가 돼서 이때도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영국과 관련이 많은 사람입니다. 런던 심포니, 그다음에 로열 필하모닉, 영국의 로열 필하모닉에서 좋은 음반들 뭐 레코딩도 많이 하고 그야말로 1급의 지휘자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재즈와의 관련인데요. 아까 이제 자크 루치에도 바하의 작품을 안보로 기억해서 연주하다가 우연한 기회로 그걸 즉흥 연주로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즉흥으로 연주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앙드레 프레빈도 사실은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재즈를 연주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이 고등학교 졸업반 무렵부터 헐리우드에서 영화 음악을 맡았다고 하죠. 그때 이제 자신의 오촌 아저씨 뭐 찰스 프레빈이라는 분이 이제 음악 제작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앙드레에게 전화해서 와서 좀 일을 도우라고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때 호세 이턴이라고 하는 그 스페인계 미국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클래식 피아니스트인데 당시에 영화에도 많이 출연했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출연한 멕시코의 휴일이라는 영화. 근데 보니까 다행히도 저도 부은 기사 보고 그런 영화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유튜브 찾아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유튜브가 참 대단합니다. 어쨌거나 그 멕시코의 휴일, 홀리데이 인 멕시코라는 영화에서 이 호세 이토니가 어린이들 앞에서 이제 피아노 연주를 하는 장면에서 어린이들이 이제 그 호세 이토니에게 부기우기 피아노를 신나게 연주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악보도 없이 그걸 평소에 시지도 않던 거는 이제 이 클래식 피아니스트가 직접 그걸 즉흥으로 쳐야 되니 이 영화 촬영할 때 굉장히 좀 어색해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된다고 했더니 그때 스태프였던 이제 앙드레 프레빈이 알겠다고 해서 당장 그 근처에 이제 그 서부 지역에는 뭐 그 헐리우드 근처에는 재즈 클럽에 갔겠죠. 그리고 재즈 뮤지션 보고 그 부기우기 좀 연주해 달라고 부탁한 다음에 잼 세션 가서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고등학생이 악보로 받아 적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 이터니에게 갖다 줬죠. 요런 식으로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터니도 클래식 피아니스트가 악보 보면 이제 연습할 수 있으니까요. 악보 보면서 그걸 익혔다고 해요. 그때 그 부기우기 블루스 피아노를 처음 접하고서 이제 앙드레 프레빈도 실제로 본인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고 연습을 하니까 이게 즉흥으로 되는구나. 악보 없이도. 다른 악상으로 이게 계속 발전해서 전개 나갈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재즈의 한편으로 매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앙드레 프레빈의 아이돌, 영웅은 사실 당시에 레너드 번스타인이었습니다. 뉴욕필, 그 대륙 건너편에 뉴욕에서 있었던. 이분도 뮤지컬 음악하죠. 뭐, 한편으로 클래식 지휘자로서 너무 왕성하게 활동했죠. 이 양수겹장을 하는 이 사람을 보고 자기도 그런 음악가가 되고 싶겠다고 이제 늘 꿈을 꿨는데, 번스타인도 재즈를 좋아했지만 재즈 연주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앙드레 프레빈은 피아니스트로서 이제 재즈 피아니스트로서의 기량을 쌓게 되고, 사실 이게 제일 경이로운 부분인데 정말 최고의 1급의 연주를 들려줬습니다. 이 사람의 피아노 연주를 재즈를 들으면 이 사람이 평소에 모차르트랑 하이든을 연주하는 사람인지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재즈를 연주할 때는 전혀 다른 어투의 연주를 하게 되죠. 이게 앙드레 프레빈의 어떻게 보면 아주 그 경이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 길레스피도 뭐 보고서 너무 인정했다고 하니까요. 이 사람은 재즈 연주자들도 평생 연주해도 때때로 갖지 못하는 그런 그 재즈 멜로디의 그 흐름을 이 사람은 완벽하게 갖고 있다라고 극찬을 했었죠. 이 사람을 재즈계에서 이끌어줬던 사람은 사실 쉘리맨인데, 이 서부 지역에 아주 그 터줏대감, 재즈계 터줏대감이죠. 쉘리맨 트리오에서 앙드레 프레빈이 연주를 했었죠. 그래서 이 My Fair Lady 이 앨범에서 앙드레 프레빈 연주를 들어보시면 이 사람이 아마 음악만 들으실 거는 이 사람이 클래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실 겁니다. 굉장히 훌륭한 연주를 들려줬고요. 본인이 이제 직접 트리오를 결성해서 녹음했을 때 역시 또 물론 드럼에는 드러맨이 쉘리맨이 아니었군요. 이때는 역시 프랭키 캡이라고 하는 드러머가 이제 밑에서 받쳐줬고, 베이스에는 레드 미첼, 역시 또 훌륭한 베이시스트였죠. 이 레드 미첼이 함께했던 킹 사이즈 1958년 앨범인데, 정말 그 그루브와 그 스윙, 블루스의 느낌이 아주 탁월했던 앙드레 프레빈의 음반이었습니다. 좀 만년에 가서 이 음반이 1990년대, 93년에 발매됐는데 EMI 레코드, 당시 한참 클래식 음반을 내고 있다가 EMI를 통해서 What Had Fun이라는 재밌는 What Had Fun라는 제목의 음반을 냈습니다. 근데 이 음반이 독특한 거는 레이 브라운, 그레이드 테이트, 먼델로, 이런 워렌 바쉐, 이런 짐 퓨와 같은 명연주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만, 서부 지역에 인상적이었던 거는 안티오크 침례교 합창단, 소위 흑인 연가 합창단이 이 앨범에 함께하고 있는데, 앙드레 프레빈이 이 흑인 연가와 함께 재즈를 연주하는 그 합창단을 지휘하면서 연주하는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자로서 또 피아니스트로서 편곡자로서의 역량이 다 느껴지는 음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흔히 들을 수 없는 가스펠풍의 음반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앙드레 프레빈의 그 매력이 아주 돋보였던 음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앙드레 프레빈과 자크 류시의 두 사람은 195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재즈라는 음악이 모던 재즈로 발전하고서 그 음악의 영향력이 클래식계까지도 널리 퍼지고 있었다는 20세기의 재즈 음악이 갖고 있던 영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두 사람이죠. 또 평소에 재즈를 듣지 않는 다른 청중들에게도 재즈를 널리 보급했던 두 사람의 의도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사람들 통해서 재즈의 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생각을 해볼 때 확실히 소중한, 재즈계에 굉장히 소중한 두 인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음악 못 들어본 분이 아직 계시다면 한번 챙겨서 꼭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재즈로프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